12명 인사 중에 2명 얘기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남은 10분은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알려진 것처럼 LG AI 연구원 원장 출신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된 한성수 후보자는 네이버 전 대표입니다. 현 고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에는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인 윤창열 전 원장. 결국은 이제 대기업 출신들 그리고 뭐 이번에 AI 미래수석 됐던 하정우 수석까지 해보면 결국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이는 게 있고 노동계 그리고 또 기업의 어떤 그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함께 섞을 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요거는 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해양수산부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부산 이전 관련된 얘기가 있고 전재수 의원은 유일한 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산에서. 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결해서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가 됐다라는 평가예요.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 선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선거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재명 정부.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데 뭐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의원이 부산에 나간다면 그런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근데 의원 자리를 또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인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었는데 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도 좀 지자체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강원도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첫 번째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탄력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좋은 추측이에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이 전재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과 해양수산부 뭐 이전 이제 맞물린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고 한 만약에 인사라면 이 또한 굉장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에도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 뭐 현역 의원 출신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5명.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장관 후보자들 관련된 그러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첫 문민 국방장관 얘기되고 있는 안규백 후보자 얘기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짧게라도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재산 이야기, 뭐 그 비어 있는 6억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인사청문회에 어김없이 나왔고요. 사실 아침부터 뭐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나 이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만 그러지 몰라도 2억밖에 없는데 그거 뭐 자꾸 해봤자 뭐가 될지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하고도 비교도 되고 더 그런 거는 70억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하는 그런 꼴이잖아요. 뭐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개하지 말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라면 제가 만약 국민의힘 쪽이라면 제가 주진우 의원님 내가 돈이 좀 많은데 돈 좀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공격을 시켜야지. 쥐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공격을 하면 누가 이걸 감당하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틀간 청문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쓸데없는 오해를 지금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보다 사실상의 원탑 공격수로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려고 드는 것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피해자 정권 탄압 프레임이나 코스프레를 자기가 하려고 지금 미리 좀 마일리지를 정립해두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딱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 어떤 지적과 어떤 프레임에 동의를 하실까 싶긴 하네요.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검은 봉투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판기념회라든지 뭐 경조사 관련해서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를 했는데 이걸 검은 봉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검은 봉투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악의적인 네이밍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바로 이것도 뭐 검증 체크하게 된 겁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권영세, 권성동, 송원석 뭐 원내대표죠. 그리고 곽상도 한 10명이 경조사 소득신고 누락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이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이 이종배 의원이거든요.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조백숙 등 3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 소득 누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딱 지적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진우 의원은 큰 답이 없었습니다. 웃겨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지가 했는지 확인하고 이걸 문제 제기를 그 사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래요. 지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일을 하니까 내가 문제되면 살짝 빠지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가라고 해서 자기 부적절할 수 있지만 당신 주진우 의원하고 동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나이 갖고 떠나가지고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이 검은 봉투법 뭐 이름도 무슨 노란 봉투 뺏긴 것 같기도 하고 이름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다 걸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청문회가 맹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상컨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아주 과도하게 지지하는 사람 말고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저게 뭔데? 자기들이 안 내놓고 자기들이 관련된 법마를 낸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답답해서 제가 충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알다시피 그 검찰 출신이고 이 내용들 다들 아시겠죠.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 의원인 이종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 고발 전문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김민석 후보자를 고발했어요. 중앙지검에. 그리고 중앙지검은 바로 그 다음 날 형사 일부에 사건 배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쓰면 그 내용을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피의자다. 어떻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총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또 공격을 하는 모습을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우리가 봤어요. 뻔한 패턴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또 비판하죠. 해체를 앞둔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다. 조국 시즌2다. 김민석 죽이기다.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직 검찰이 어떤 정부의 검찰인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이 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고발 전문가가 고발장을 넣는다. 그러면 검찰이 빠르게 뭐 사건을 배당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좀 더 뭐랄까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쯤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치거나 뭐 수사 대상으로 만든다. 이제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돌림노래처럼 봤던 패턴이고, 물론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아내를 마치 정경심 교수 기소하듯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종의 프레임하고 아주 동일하고요. 이게 저는 결국에는 주진우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망신주기를 하거나 혹은 사실상의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진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사라고 좀 착각하고 사는 것 같긴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과거에 그 발의했던 법안들을 좀 봤어요. 예. 국민의 민생이나 이런 것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사실 좀 애매한 법안들이 많고,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그때 시점에 필요해서 정치 이슈 삼아 만든 그런 법률안들, 이번에 그 검은봉투법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굉장히 저는 좀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반에 초대 총리 후보자를 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 잡는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결국에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좀 반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뭐 전 총리라든지 이름을 얘기하시니까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이게 청문회만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자료 제출에 관련된 이야기, 뭐 증인 채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야가 항상 부딪히기 마련인데, 자료 제출 얘기를 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자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가 그러니까 한덕수, 과거에 황교안 등등 전임 총리 후보자들의 기준에 맞춰서 본인도 자료 제출을 했다. 전례를 따랐다. 근데 이 자료 제출 요구안을 최현희 의원님이 지적한 걸 보니까 자녀의 성적표
그리고 예전 부인이 외환 송금 내역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자녀의 성적표 이거 너무 뻔히 보이죠. 어떤 네. 프레임으로 걸려고 그렇죠.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나쁜 짓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활동을 해서 내란과 관련한 수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치권, 국민의힘까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보니까 약간 겁먹어서 오히려 더 난리 치는 거 아닐까 일부 의원들이. 그런 생각 하나 더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검은봉투법 그게 무슨 검은봉투법인지 투명봉투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자금법 개정안 그러면 그게 만약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도 거기서 못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동의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김민석 후보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배경을 우리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 그 외에도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 좀 더 깊은 이야기는 2부에 저희 여의도 새 신사 코너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고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속보에 나온 내용 하나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중에 30일짜리. 예, 조만간 첫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확한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G7 가면서도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뭐 그냥 합시다. 라고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었고 이 기자회견도 취임 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기자들과의 접점을 또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 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런 기자회견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하고 반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 협치의 상징으로 원내대표라든지 야당을 불렀던 거 하고 또 G7 갔다 온 후에 또 불렀지 않습니까? 예. 보고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거 왜 안 했냐 했는데 윤석열이 못한 거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집권 내도록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좀 예. 많이 반복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고 예.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이거는 대통령이 자신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0일 만에 또 기자회견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과 비교를 해본다면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죠.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 그렇게 널려 있지도 않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소통을 더 원활히 하겠다,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산으로 옮기는 그 명분으로 내세웠었고 그렇게 했던 게 도어 스태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의미 있는 문답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짧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통령이 온라인에 올릴 때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예.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 이런 것보다 저는 국민들이 뽑은 도구입니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정말 윤석열 정부랑 반대되는 포지셔닝이고 국정 철학이다. 그래서 사실 기자간담회 보면은 대변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곤란한 질문 다 받잖아요. 윤석열은 기내에서 인사 질문 받으면 서울 돌아가서 답한다고 안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더 하라 그래요. 오히려 더 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께 보관의 심장으로 다 밝히겠다. 굉장히 낮은 자세다. 자신감도 있지만 낮은 자세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결국은 뭐 진짜 대통령과 기자, 그러니까 언론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론을 매개로 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국민들의 질문이 대통령한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대통령의 답이 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분기별로 한번 하라 그래요. 분기별로? 예. 한 달에 한 번 말고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다. 이래야죠. 근데 식당에 계속 와서 기자들하고 수시로 밥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분탁인데 그런 얘기 나가서 알아서 본인들끼리 그렇게 좀 아이고 해주시면 그거 되겠습니다. 다 좋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1부 함께 해주셨던 박지훈 변호사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 너무나 즐거웠어요. 큰 존재감 예. 고마웠습니다. 예. 빅 존재감. 예. 그리고 우리 전현 평론가도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 평론가는 2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예.